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주가도 팍 떨어지고 뭐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원래는 내년에 한 4번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추측을 했는데 2번 정도만 내릴 수 있다 라면서 점도표가 공개가 됐어요. 생각보다 금리 안 내리네. 생각보다 경기가 좋네. 야, 미국이 조금 더 잘 나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고 뭐 다른 나라들의 자산 가치가 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가니까 미국 내에서는 유동성을 좀 덜 푸나? 라고 해서 또 이제 주가가 한번 또 살짝 빠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이런 기사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부동산 쪽에는 금리를 덜 내리면 이게 좀 장점만 있진 않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당연히 환율 높으니까 이제 뭐 원자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분양가 상승 압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아파트를 짓는데 이 자재비가 뭐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융비용도 상당히 커가지고 뭐 자재비가 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뭐 빠르게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공급도 좀 더 잘 되고 금융비용이 좀 내려가니까 뭐 지금 막혀 있는 PF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공급이 좀 시작될 수 있는데, 당분간 조금 더 공급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는 또 별개로 갈 수 있어서 지금 한국은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은에서 또 금리를 지금 내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르게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안 내려주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 뭐 2번 내릴 거 1번 내리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안정에 총력을 뭐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뭐 달러를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수합 한도라는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뭐 달러 자산이나 달러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미리 이렇게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달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외환 쪽에 뭐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하더라도 이제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환율을 좀 잡힌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 돈을 갖다 쓴다기보다는 한도를 열어놓는 거죠. 우리 문제 없다라는 걸 계속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환율 튀는 거를 막으려고 한다. 자, 국내장은 뭐 완전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는 약간 뭐 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이런 게 있대요. 60개월 만에 개인 돈이 지금 최저 비율이다. 월 거래액 중에서 개인 비율이 43%로 5년 만에 최저치로 갔다는 거죠. 지금 개인들은 뭐 코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코인 쪽으로.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버텼었는데, 이제 뭐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계속 셀 코리아를 하다 보니 지금 코스피, 뭐 코스닥, 뭐 환율 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의 뭐 과반은 뭐 안정채, 통화 안정채, 채권 수익률보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전쟁 난 러시아보다도 뭐 수익률이 안 좋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제일 안 좋은 투자처로 아주 그냥 대명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뭐 주식 다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식 쪽은 지금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주식에서 빼고 뭐 외국인들도 빼니까 이 돈들 다 어디 갈까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거다, 유동성 안 푼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은 뭐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지 가격이 오르는데 유동성을 조금 잠그는 것 같으니까 같이 내려갔다가 지금 10만 달러를 밑으로 하회하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그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하나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망이 나왔는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년에 지방은 떨어지는데 서울은 1.7%가 올라갈 것 같다. 뭐 전세도 좀 서울 쪽이 올라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과 그 지방 집값이 더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똘똘한 한 채, 뭐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할수록 지방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서울의 아주 좋은 동네 아파트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도 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얼죽 시내 큰 집이면 금상첨화다 해서 아파트 중에서 서울은 대형들이 지금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왜냐면 2010년대부터 2010년대 한 초중반부터는 대형 평수를 잘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 후반대부터 2020년대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최근 한 7, 8년간은 대형 평수는 거의 안 지었다고 봐도 돼요. 제일 큰 대형이 뭐 38평형 뭐 이런 거 조금 짓고, 뭐 아예 그냥 9평 이하인 곳만 짓는 단지도 있었고요. 25평하고 뭐 33평대 이런 것만 짓고 뭐 18평 조금 짓고 뭐 이런 단지들도 많았습니다. 대형이 필요 없다 이제. 요즘에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하나밖에 안 낳는데 뭔 40평대 50평대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분양도 잘 안 될 것 같고 쪼개가지고 더 비싸게 팔자라는 그런 마케팅까지 엮이면서 소형 중형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이 없는 거죠. 대형이. 그래서 이제는 대형들이 좀 선호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좋은 동네에서 대형이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저희 집 50평이니까 우리 집도 되겠죠? 그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아니라 뭐 서울, 그 서울 안에서도 진짜 좋은 동네의 대형 평수 이런 것들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경기도거나 뭐 서울 외곽지의 대형 평수는 그 돈 줄 거면 뭐 더 좋은 동네 가지,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오래되고 있는데 이게 집값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데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해서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묶였던 곳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다 용산까지. 여기가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풀릴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재지정 심의를 좀 땡겨가지고 원래 4월, 5월 달에 지금 풀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풀리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풍선 효과가 좀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르지만 다른 데도 올라요. 근데 여기를 누르면 다른 데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누르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눌러놓은 동네들이 다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옆 동네가 이렇게 비싸지면 이 눌러놓은 걸 푸는 순간 바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토지가 차라리 없었던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생기다 보니까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으면서 이 지역들은 지금 전세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면서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점점 그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또 매수자들이 또 더 가격을 비싸게 사면서 토호제 지역이라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토호제가 아닌 옆 지역들은 풍선 효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최근 3, 4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은 산 넘어 산입니다.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 넣어라. 요즘에 그 초고층 아파트가 좀 유행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층수 제한을 풀어주니까 뭐 49층, 뭐 50층, 63층 뭐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국가고 뭐 방공포 뭐 이런 그 군 관련된 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높게 지을 때는 군대와 협의가 안 되면은 막 골치 아파지는 게 와요.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123층 지을 때도 활주로를 뭐 몇 도를 트네 마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공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고층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방공포를 넣어라. 이게 규제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를 넣으라고 하면은 조합에서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내 집 위에 펜트하우스 위에다가 방공 진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거기 군인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럼 여기들 다
이제 좀 몇 년씩 또 뒤로 밀릴 겁니다. 이런 거 뭐 협의할 때까지.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한강유역청이 이걸 또 그 뭐랄까 태클 하나 건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그 강남이나 뭐 강북에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여기 그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림픽대로 같은 게 있죠. 아파트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한강이 여기잖아요. 요 사이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이렇게 좀 이쁘게 해서 공원으로 하자. 덮개를 씌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덮개 공원. 이렇게 덮개를 덮어가지고 이 앞에 고수부지까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고 걸어서 올림픽대로 이 강변북로를 위를 지나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요거를 지금 서울시가 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고 한강유역청에서 태클을 딱 건 거예요. 내가 이거 검토해 본다고 했지 언제 내가 이거 오케이 했냐? 라고 하면서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한강이 원래 이 여름에 이제 홍수가 이제 막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 수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통수 단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수 단면을 이렇게 좁히거나 방해를 하는 순간 수위가 막 올라가고 갑자기 막 물이 막 범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덮개공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덮개공원이 생겨버리면 이게 통수 단면을 좁혀버려서 물을 범람시킬 수 있다. 그런 거 우리 관할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허가를 해주냐 하면서 안 된다고 딱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반포나 이런 데들은 이거를 허가를 받고 착공을 지금 했어요. 막 철거하고 막 지금 공사하고 있어. 공사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공사 멈추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또 한 몇 년 또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재건축, 재개발은 비일비재하다. 자, 거기다가 시공사 구하는 것도 지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공사들도 요즘 참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웬만한 공사를 맡기가 좀 꺼려지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입찰도 지금 안 돌아갑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우리 시공사 선정하니까 뭐 현장 설명서 뭐 이렇게 뭐 자료 뭐 넣으세요 막 했는데 안 들어와. 건설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아, 저 그냥 안 할래요. 네. 그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할래요 해가지고 수의 계약이 29건이다. 그만큼 지금 건설사들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뭐 저런 거 뭐 규제나 뭐 이런 공기 지연 사유들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또 여기서 다툼 분쟁들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을 노리던 그런 무주택 그 가점 높은 분들 있죠. 이분들이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나도 가점이 나쁘지 않은데 물량이 지금 점점 더 줄거든요. 25년, 26년 해가지고 신축 분양 물량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점을 내가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래도 로또 청약 한번 내가 대보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수량이 점점 더 줄다 보니까 늘 때가 마땅치 않고 넣으면은 막 이제 만점짜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이 84점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지금 부양 가족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뭐 애가 셋인데 막 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 만점이 나오는 건데 이런 만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점이 되는 것도 진짜 힘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 가점을 노리는 가장들이 한숨을 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거기다가 또 이게 정말 답답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전세 대출 때문에 뭐 집값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임차인으로 있어봐도 월세 뭐 보증금 200에 5만 원 뭐 이런 거 살던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정말 돈이 없으셔가지고 월세 5만 원짜리 막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그 5만 원에 한 2, 3만 원만 더 붙이면 대출을 저리로 해주니까 이게 막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전세를 가서 살 수 있는 돈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반지하 살던 분들이 갑자기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막 전세를 들어왔던 거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LH나 이런 데서 뭐 보증금에 막 3%, 5%만 있으면 뭐 그냥 전셋집을 막 얻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혜택을 누린 건데 문제는 그 집, 원래 그 집에 살아야 되는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은 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다들 더 좋은 데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이제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세 대출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못 줄이죠.
이제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줬던 거 뺏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를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쉽지 않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산처럼 쌓이는데 집값은 왜 오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가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뭐 그런 지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존 구축 매물들은 사실 여기에 실거주를 하든 전세를 하든 뭐 월세를 하든 누군가 살거든요. 이게 뭐 공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아닌 물건이 매매로 나오면 뭐 여기에 전세 살던 분들이 또 나가서 다른 데 또 집을 구해야 되고 또 이 집에 만약에 실거주하는 분이 이 집을 팔면 뭐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텐트에 살거나 뭐 지방에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어차피 이 수요는 다른 걸 또 사든지 또 전세를 들어가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차피 의자가 3개인데 사람이 3명이면 의자 위치만 바뀌는 거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실제 공급은 뭐냐? 빈 의자를 갖다 놓는 게 공급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심리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심리는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매물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팔려나 보다. 매물이 줄어들면은 집을 안 팔려고 하나 보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 공포감이 느껴져서 집값 빠질 것 같으니까 던져야겠다라는 매물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걸 팔고 더 좋은 동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증감 가지고만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면 2022년, 뭐 23년 초에 매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빠졌던 거는 야 공포감 더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던져야 된다라는 매물 증가였다면 지금의 매물 증가는 이 가격이면 사시고요. 아니면 말죠 뭐라는 그 호가 던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가 던지기. 사주면 내가 이거 팔고 딴 동네 가서 갈아타기 하려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팔게요 라는 매물들이 늘어나는 것도 전 많다고 봐요. 자,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 대출 막자 불안해지는 월세 시장 해서 요즘에 원룸들도 월세가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 제일 상승이 좀 체감되는 건 뭐냐면 좀 괜찮은 아파트의 월세가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 뭐 서초 잠실 뭐 이런 데들은 뭐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뭐 400, 뭐 450 500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뭐 한 200 중반 정도 하던 월세집이 한 4년 만에 350, 400이 됐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은 동네들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월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예요. 이게 뭔가 투자 시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매매나 전세가 보통 선호하지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가장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급등한다? 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지금 뭐 물건이 없거나 매물이 없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기가 제일 좋겠죠. 이 월세가 전세랑 막 계속 이렇게 그 경쟁을 하는 구조이긴 한데 웬만하면 전세한테 지거든요. 금리가 막 폭등하는 시기 아니면 사람은 아무리 무슨 전세 사기니 뭐니 해도 전세가 더 싸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가고 월세를 잘 안 가니까 월세가 잘 못 올라가는데 월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그 지역에 전세가 계속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실거주자들이 막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전세 월세 물건 자체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같이 올라가고 전세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월세가 더 빨리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결국에 그런 지역에 전월세가 올라가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막힐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빼고는 앞으로 신축이 더 없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게 뭐 26년, 27년쯤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제 더 물량이 없어지는데 28년, 29년은 뭐 더 없겠죠. 그래서 정말 역대급 공급 부족의 구간으로 지금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만한 지금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런 거에 관심도 없잖아요. 정치권이.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